자, 오피셜입니다. 뉴캐슬이 이게 얘기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왜냐면 옛날 히든풋볼 때도 내가 이거 했던 기억이 나. 그리고 그때도 아만다 스테이블리라는 그 중심에 있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딜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빈살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빈살만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이슈가 사실 또 이 풋볼릭스를 통해서 나온 적도 있었거든. 뭐 누굴 시켜가지고 뭐 어디서 막 뭐 고용을 했다는 뭐 정치적인 흥망이 있다는데 뭐 그런 거는 다 배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슈피겔에서 나왔던 보도들도 막 거짓 보도도 많았고 이상한 것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뒤로 제끼고 공신력이 확 떨어졌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축구적으로만 바라보겠습니다. 뉴캐슬이 사우디 빈 살만에게 인수가 됐어요. 그렇죠. 뉴캐슬 팬분들한테는 축제고 특히 국내 뉴캐슬 팬분들은 사우디가 뉴캐슬의 위기를 극복시켜줬고 그리고 그 사우디가 또 일본을 잡아줬네요. 우리한테도 라이벌 국가인 일본인데 이런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축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맞아요. 툰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죠. 툰 코리아 옛날 그 운영자 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뉴캐슬 그 가서 막 축구 보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 뉴캐슬 지역지에도 실리고 그 분이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고 옛날에. 그러니까. 네. 그래? 아마 그분 맞을 거예요. 사람이. 그 하이버리 시절에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인터넷 축구판이 크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작았을 거고. 맞아요. 그때가 이제 EPL 매니아, 그다음에 푸투 이런 데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막 이게 정모도 하고 그랬나요? 같이 몇 번 봤죠. 몇 번이 아니라 자주 봤죠. 아, 그래요? 네. 다 나보다 이제 한 두어 살 동생이나 근접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85, 86, 87 요 정도 아니었었거든. 네. 지금은 뭐 다들 뭐 하나 사실 잘 모릅니다. 아니 뭐 알아서 잘들 먹고 살고 있겠죠. 지금쯤 이제 기뻐하시겠죠. 뉴캐슬 어떤 소식에 대해서. 그렇지. 왜냐면 뉴캐슬은 옛날부터 팬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뉴캐슬이 중간에 강등도 한번 당했고 그다음에 성적이 예전만치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숨죽여 있는 경우들. 왜냐면 바깥으로 활동을 오래 많이는 안 하지만 이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보셨을 거예요. 앨런 시어러 이런 이때의 느낌. 뭐 산티아고 무니즈, 다이어, 산티아고 무니즈. 영화 나올 때쯤에도 보셨을 것 같아서. 다이어랑 그 다이어가 이제 그 에릭 다이어가 아니라 키어런 다이어죠. 그다음에 리보이어랑 둘이 싸우고 막 이랬을 때. 그 이제 현지에서도 이렇게 뉴캐슬은 굉장히 로컬한 색채가 강하기로 유명한 팀이죠. 나는 PL에서 만약에 구장 한 군데를 가보라면 어디 가볼래? 그럼 난 센트제임스 파크야. 멋있어요, 경기장. 그렇습니다. 이 팬분들 그 표현을 하죠. 애슐리 강점기를 그렇지. 드디어 진짜 애슐리가 지독하기나 많지. 팀은 막 팔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동안 투자는 안 하고 인수 자금을 자꾸 더뎌주고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사우디 자본의 컨소시엄 이제 좀 편의상 그냥 사우디의 국부펀드라고 보면 돼요. 국부펀드가 인수를 추진했었고 이 국부펀드의 뜻은 국가 재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전 세계 국부펀드 중에 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뉴캐슬 인수에 성공을 했고 구단의 80%가량의 이제 지분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이 유독 강한 곳이 사우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없대요. 왕 자체가 그만큼 이제 왕 권력의 중심이 되고 운영되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왕정국가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출에 있어서 사우디는 유독 왕 권력에 따라서 제약이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해서 앞으로 투자를 감행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변수가 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나 저기 히든토 때문에 두바이 갔을 때 보면 이쪽이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두바이나 이런 데가 관광지잖아. 근데 사우디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이게 긍정 부정을 떠나서 저기는 좀 다른 곳. 약간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었어요. 그런 게 아무래도 뭐 어떤 정치적인 부분 분위기가 좀 다른가 봐. 두바이는 좀 좋지 않나요? 되게 자유로운 그런 좀 분위기. 두바이? 나는 만약에 또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가고 싶은데. 네, 두바이는 진짜 괜찮아요. 좋더라고. 거기 두바이 몰 엄청. 그래. 나는 원래 시티뷰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 완전 그거 해. 버즈 칼리파 이런 건 좀 멋있긴 하죠. 네. 그래서 이 뉴캐슬 인수 과정이 그동안 더뎠는데 변수가 두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과의 이제 중재 재판이 한 18개월간 끌고 끌려졌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동안 우리가 봐야 했던 변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우디 측과 비인 스포츠의 합의입니다. 그 중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변수였어요. 왜냐면 보통 중동 시장 쪽에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송출해주는 채널이 베인스포츠. 네. 베인스포츠 네. 이쪽인데 프리미어리그 측은 사우디 측이 그동안 해적 방송으로 프리미어리그 중계 공식 담당인 비인스포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인스포츠하고 원만한 합의가 없으면 우리는 사우디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우디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해적 방송의 중단과 제재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비인스포츠 입장에 따르겠다. 네. 해적 방송 우리가 최대한 제재하겠다. 그래서 이로써 해적 방송과 관련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았다. 그래서 변수 하나는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사우디 정부와 인수 주체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부펀드잖아요. 네. 혹시 뉴캐슬을 사우디 정부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 국가가 하는 거 아니냐? 네, 국가가 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어떤 프리미어리그의 의구심이 있었던 건데 네. 사우디 정부가 뉴캐슬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룰 위반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사우디 정부가 뉴캐슬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제서야 인수를 승인하게 됐어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하고요. 컨소시움이 사우디 정부와는 별도인 곳으로 국부펀드가 절대 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별개 기관이다. 정부랑 별개다. 네, 컨소시움은 별개다라는 네. 걸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이거를 확인받고 인수를 허락해 준 거죠. 자, 만수르를 넘어서는 구단주의 탄생. 우리가 이제 이 포인트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일단 지금 나오는 그 여러 그 구단주들의 지금 막 개인 자산들 있잖아요. 네. 사실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빈살만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는 국보펀드의 재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수르는 만수르 개인 재산이 나와요.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빈살만의 개인 자산으로 가도 비교가 안 됩니다. 맞아요. 개인 자산도 많아. 개인 자산으로 했을 때는 추정 자산이 더 는다 이렇게 보는 어떤 네. 의문이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거- 있죠.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돈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 어렵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유럽에 있는 부자들은 그게 어느 정도 될 거야. 뭐 이를테면 유가증권 뭐 이런 건데 뭐 최근에 막 무슨 뭐 이렇게 몰래 이런 거 막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뉴스에. 별의별 뭐 푸틴도 있고 그래, 막 그래가지고 그러네. 다 폭로한다고. 막 무슨 나왔었잖아. 막 엘리자베스 그 여왕도 여왕도 있다고 그러고. 연관돼 있다 그러고. 근데 이런 나는 그 오일머니들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국가와 이런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거라 정확하게 자산을 파악하기 힘든데 그거는 사실 나는 카타르 투자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세다. 예. 이거는 기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문제 네.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만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뉴캐슬 인수 비용은 3억 파운드 이렇게 일단 비용이 들었고 인수 담당자 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부 장관이고요. 네. 차기 사우디의 국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실세다라고 보면 된대요. 네.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축구 뉴스가 아니라 사회 경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뭐 아람코도 그렇고 아마 보시면 이런 사람이구나 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뉴캐슬이 공식적인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행보를 보이면 이걸 한번 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축구 잡학사전 같은 데서 또 한번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수르보다 자산이 30배 이상 많다라는 네. 게 지금 영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고 데일리메일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주의 재력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일단 사우디 국부펀드 지금 484조 원 그리고 만수르 개인이긴 하지만 35조 원 10배가 넘네. 네, 484조 원의 얘기를 듣다가 35조 원의 얘기를 들으면 조만 빼놓고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 뭐 이들 다 되게 만만치 않은 그냥 얘기긴 다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돈이야. 네. 조가 뭐야? 우리 뭐 어기여도 그냥 어기여도 놀랍지 그냥, 사실. 예. 1,000만 원이어도 좋겠다. 네. 네. 만수르가 35조 원, 로만이 15조 원, 크렘케 10조 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의 거광창 8조 원. 거광창 회장. 거광창. 네. 근데 사우디 국부펀드의 추정 자산은 1,200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대요. 정말 그 석유의 이제 중심지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만수르랑 이 빈살만이랑 돈 누가 더 많은지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 네. 그리고 근데- 어차피 이 지금 이 천조를 다 축구에 투자할 거 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근데 그거가 있죠. 빈살만은 진짜 사우디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만수르는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봤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그 사업적인 그건 하지만 국가적인 어떤 그 순위나 이 서열에서는 빈살만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 근데 맨체스터 시티는 그 사이에 시티 풋볼 그룹이라는 거대한 어떤 뭔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미 뭔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아마 빈살만이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 자본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만수르와 이제 빈살만 서로 간의 어떤 뉴캐슬과 맨시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심 인물에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있다는 것 같아요. 아만다 스테이블리는 또 한 번 중동의 프리미어리그 구단 인수를 성사시켰는데 만수르의 맨시티 인수 때도 중개자 역할을 했던 맞아요. 인물입니다. 이번 뉴캐슬 인수 때도 직접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 성과를 낸 인물이 이 되겠고요. 결국 이제 중간 그 중개업자 브로커 아니야. 이 사람들의 어떤 사업적인 능력과 어떤 그 인맥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가 유출될 수 있다면 나는 자하비와 로만 첼시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영화화돼도 될 것 같아. 그 사이에 만약에 그럴 만한 스토리라인이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첼시의 어떻게 보면 로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첼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네. 없으니까 첼시는 사실 영화화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해서 구단이 어떻게 보면 스텝업을 하게 되고 마침내 비기어를 따내는 그렇지. 과정까지 딱 그려내면 네. 이건 되게 레스터시티 그 이야기만큼이나 좀 재밌지 않을까. 맞아. 맨시티도 챔스 결승 우승이라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이제 영화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왜냐면 중간에 그 1112 시즌에 대단한 네, 우승의 뭐 그런 그 그게 스토리도 있었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런 뭔가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겠죠. 중동 쪽과 커넥션이 있는 전문 투자 중개인입니다. 네. 이스테이블리는. 그래서 계속 중동 쪽의 인물들하고 프리미어리그 구단들과의 연결을 역할을 해주고 있다. 중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새 구단주는 이제 뉴캐슬을 어떻게 이끌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네. 하겠고 이 소식만 주목해 보시죠. 계속된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해서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맞아, 계속했어요. 히든 풋볼 하실 때니까. 네, 진짜 시간이 옛날부터 오래전 얘기 나왔던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좌절되는 동안에도 또 재판이 18개월 넘게 길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추진을 했다는 점인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단 혹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일단 해석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영상이 오늘 나오냐? 사실 저는 이 얘기 또 나왔을 때 또 안 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몇 번 빠그라진 적이 있었거든. 그치. 근데 그때마다 영상을 올리거나 히든폴 음. 했을 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오픈이 아니 뜨더라. 이게 뭐 지금 하루 이틀 나온 얘기였어야. 그래, 되게 그래? 오래된 뭐 이렇게 얘기야. 하고 뭐지. 네. 또 11월에 애슐리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리고 빈살만은 그 중간에 결국에는 뉴캐슬이 아니라 맨유랑도 링크가 한번 됐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맞아 맨유 사우디 링크가 있었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이슨 버트라는 기자는 이 새 구단주가 원하는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메이저 대회 우승의 도전. 두 번째는 구단 아카데미와 스카우팅 네트워크 개선. 세 번째는 북부 대표 클럽이 될 수 있도록 뉴캐슬의 모든 잠재력을 해제하는 것. 근데 이 북부 클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리버풀도 있고 리버풀도 그렇죠. 뭐 북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좀 묶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안타까운 팀이 있죠. 썬더랜드. 타이니어 더비 아니야? 아 그치. 네. 이 둘이 또 이제. 근데 이제 저기니까. 지금 썬더랜드는 안 그래도 좀 하브리그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네. 있는데 지금 한쪽은 완전히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3부 리그에 있고요. 어. 좀 도전 중에 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쉽지 않아.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획 있는 지출을 하는 것. 어. 이 계획 있는 지출은 단계별로 절차를 그렇지. 밟아 나가겠다는 건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야씨 돈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현질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그렇지. 구단의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는 뜻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적인 지출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맨시티가 사실 처음에 계획적인 지출을 했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초반에는 좀 정신 없었어요. 이렇게 끌어모았다가 조직력 결국 못 맞추고 그 흔들렸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이후 과정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했지만 네. 초반부터 그러니까 딱 저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비약이 심한 거야. 바로 갈 수는 없거든. 스텝을 밟아야지. 트로피부터 차근차근 이제 정립을 하고 이런 뭐 유소년이나 뭐 스카우팅 시스템 그치.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래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뭔가를 밟고 올라가겠다라는 얘기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정도의 인수 오피셜 얘기를 띄웠으니까 결국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이런 팀이 가장 그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디렉터 감독. 그렇죠. 이게 잘 자리 잡으면 선수들의 거기에 입맛에 맞춰서 점점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수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사왔어. 근데 애매한 감독이 들어가 있네. 근데 감독이 여전히 브루스예요. 네, 그럼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지.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